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한나라의 가장 빛나던 시절, 그 황금기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19세기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가 왜 갑자기 침몰하기 시작했는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던 위대한 개혁군주 정조의 죽음 말이죠. 1800년 6월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조선의 시계가 그냥 멈춰버렸습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테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정적이었던 정순왕후가 올린 약을 먹고 숨을 거뒀다는 기록 때문에 독살설이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이미 지병과 엄청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실이 뭐였든 간에 정말 중요한 건 그의 죽음이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놨다는 겁니다. 정조라는 거대한 방패막이 사라지자마자 권력은 소수의 가문 손아귀로 넘어갔고 나라는 그냥 그들의 개인 금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약탈의 시대가 열린 거죠. 이 시기를 우리가 세도정치라고 부르는데요. 무려 60년 동안 이어집니다. 이건 국가 시스템에 의한 통치가 아니었어요. 그냥 특정 가문이 나라 전체를 쥐고 흔들면서 자기들 배를 불리는 그런 약탈 행위였죠. 그 모든 고통은 당연히 백성들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을 말 그대로 생지옥으로 몰아넣었던 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리는 아주 체계적인 수탈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토지세, 바로 전정의 타락인데요. 이게 단순히 세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리들이 아예 있지도 않은 땅에 세금을 매기고 온갖 이상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붙여서 백성들의 고열을 아주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탈은 점점 더 잔인해져요. 두 번째는 군역, 군정의 문란입니다. 심지어는 이미 돌아가신 분에게 세금을 물리는 백골징포는 물론이고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군포를 매기는 황구첨정까지 버젓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였던 환곡이요. 이게 가장 악랄한 고리대금업으로 변질됩니다. 굶주린 백성들한테 모래가 섞인 썩은 쌀을 강제로 빌려줘요. 그러고는 살인적인 이자를 붙여서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까지 전부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가 공인한 약탈 시스템이었던 셈이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참상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스스로 남성의 성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모든 걸 버리고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백성들의 그 절규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터질 게 터진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백성들은 낫과 죽창을 들고 일어났죠.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1862년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임술농민 봉기로 번져나갑니다. 이 지도에 타오르는 불길들 보이시죠? 이게 다 백성들의 저항이었고 조선 팔도가 그 함성으로 뒤덮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마 터진 환자처럼 죽어가던 바로 그때 한 명의 외과 의사가 날카로운 수술 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어린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60년 동안 고물대로 고마버린 이 세도 정치의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서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 수술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첫 번째 수술 대상은 권력의 심장부, 바로 비변사였습니다. 세도 가문들의 권력 기반이었던 이 비변사를 과감하게 해체하고 행정과 군사 기능을 분리해서 왕권을 다시 강화했죠. 그리고 나는 태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당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뽑았었습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600, 그리고 47.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대원군 개혁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과감했던 조치였습니다. 네, 바로 서원 철폐입니다. 당시의 서원은 유림들의 근거지인 동시에 세금을 안 내고 부패를 저지르는 온상이었거든요. 대원군은 전국에 600개가 넘는 서원 중에서 딱 47개만 남기고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물론 엄청난 반발에 부딪혔죠. 하지만 그는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나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 유명한 말로 정면 돌파합니다. 정말 대단한 카리스마와 결단력이죠.
하지만 그의 개혁이 늘 환영만 받았던 건 아닙니다. 양날의 검과 같은 면도 있었죠. 대표적인 게 바로 땅에 떨어진 왕권을 다시 세우기 위한 경복궁 중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왕의 위엄을 되찾는 중요한 상징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컸어요.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려고 고액 화폐를 마구 찍어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결국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종기를 어느 정도 도려낸 대원군. 이제 그의 시선은 밖에서 밀려오는 또 다른 위협, 바로 서양 세력으로 향합니다. 그는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유교 국가, 조선을 보존하기 위해 나라의 문을 아예 걸어 잠가 버립니다. 서구 열강이 통상을 요구하는 걸 침략행위로 규정했고요. 실제로 쳐들어온 프랑스와 미국 함대를 성공적으로 막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굳은 결의를 돌에 새겨서 전국에 세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척화비죠.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 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외세에 대한 그의 생각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흥선대원군이라는 이 복잡한 인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의 10년 집권기는 조선의 빛이었을까요? 아니면 짙은 그림자였을까요? 이 표를 보면 그의 명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정치적으로는 왕권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이게 또 독단적인 통치라는 그림자를 낳았고요. 사회적으로는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줬지만 기득권이었던 양반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죠.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나라의 자주성을 지켜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선을 고립시키고 근대화의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성공에는 그만큼의 대가가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대원군은 조선이라는 낡고 허물어져가는 집을 수리하는 데는 분명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해서 과거에 머물러 있었고 집 밖에서 몰려오고 있던 거대한 폭풍우, 즉 제국주의라는 시대의 흐름에는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남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과연 싫어져가는 왕조를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던 마지막 수호자였을까요? 아니면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대화라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린 인물이었을까요? 그 판단은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각자의 몫일 겁니다.